네, 안녕하세요. 김성남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그 거주시설 그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주간보호센터로 확대가 됐고, 앞으로 이게 계속 사업이 돼서 서울시의 모든 그 발달장애 관련된 기관이 전부 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지원의 원리와 전략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먼저 하고요. 그 전에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도전적 행동이라고 요즘은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어려운 행동이라는 용어를 좀 좋아합니다. 도전적 행동이 이제 번역된 용어인데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달장애라는 장애는 다른 표현으로 invisible disabil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이기 때문에 내적인 장애죠. 그래서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처럼 바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장애가 아니라서 이 뇌 기능과 관련된 주로 이제 인지하고 언어 이 기능에서 장애가 있는,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들은 그 인지 기능이나 언어 기능 그리고 감각 기능 이런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분들의 행동을 보려면, 제대로 보려면,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그 내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위쪽에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소리 지르는 행동, 뭐 자해나 타해나 뭐 집어던지고 욕하고 뭐 이런 소위 어려운 행동이라고 하는 그 행동 이면에는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저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발달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상이나 현상들을 중심으로 써놨습니다. 그냥 쭉 제가 읽어드리면, 사회적 규칙 이해가 부족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그 다음에 지시나 요구, 상대방의 이제 지시, 요구, 뭐 명령, 요청 뭐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또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분들이 많고, 심한 경우에는 무발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표현 수단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예 부재하는 무발화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 그 다음에 감정파 표현 기술이 부족하고, 적절한 대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기가 어렵거나,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상황이나 환경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이 높으면 긴장도가 올라가고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이 자주 변할 때 또 불안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요구, 여기서 요구는 이제 상대방의 요구죠. 기대하는 행동에 대한 요구죠. 그 다음에 강박, 각성 조절의 문제, 그 다음에 상호작용 기술, 그 다음에 감각 과부하, 기타 등등 수백 가지의 이 요인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죠. 그래서 이 요인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요인들을 많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 행동의 기능이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당사자의 특성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특성이라는 표현은 저는 요구라고 많이 씁니다. 니즈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좌절했던 경험,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 이 연결이 돼 있으면 항상 그 상황에서는
쉽게 좌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부모님,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다거나, 특히 이제 성인기가 됐을 때, 그 과거에 10년, 20년 쌓여온 그 부적절한 어떤 가족들 혹은 부모와의 관계가 행동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제한, 그 다음에 특징적인 의사소통 방식 때문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행동을 부적절하거나 혹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일상 속에 루틴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이게 루틴이라는 건 우리가 일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과라 그랬을 때는 일상생활 중에서 늘 거의 반복해서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옷 갈아입고 씻고 밥 먹고 또 어딜 간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또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약속 장소를 찾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변화가 많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일이라든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갑자기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스케줄인데, 루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과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일과를 스스로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돌발 상황이나 예외 상황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나 어떤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습득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행동의 원인 결과를, 자신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 다 인지 능력과 관계된 거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차가 다 있고 그 개인별로 당사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서 여러 가지 감각 자극이 있죠. 어떤 특정한 소리나 어떤 시각적인 빛이나 색깔이나 어떤 모양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게 우리가 이제 감각신경과 관련해서 특히 자폐성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걸 잘 통합하고 처리하지 못할 때 그 결과로 또 어떤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감정 조절 능력이나 자기 조절, 자기 통제, 자기 관리, 감정 조절 이런 건데, 사실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게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분노 조절 이전에 분노라는 감정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잘 느끼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서도 발달장애인 분들은 많이 좀 미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숙함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부적절하게 표현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독립적인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인가.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료하든 답답하든 혹은 무의미하든 그런 시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적다는 얘기는 그걸 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은 다 무료하든지 답답하든지 혹은 욕구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겠죠, 일상 중에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행동도 부정적인 행동이나 감정도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무의미하거나 무료한 시간이 축적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상동 행동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자해 행동도 어떤 경우는 실제로 너무 할 게 없고 무료하고 답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오래되면 습관화가 되고 오래되면 이게 굉장히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니즈들, 특성들을 이렇게 제가 질문 형태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그 어떤 한 분을, 당사자 한 분의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거나 대할 때, 해결하고자 하실 때 먼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그 당사자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요구들, 특성들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이런 특성들을 잘 중재하고 지원하는 여러가지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검증된 기법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 자료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각이나 감정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나 정보 처리에서 미숙함이나 어떤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기술, 소셜 스킬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방법, 도구들, 그 다음에 행동 지원.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릴 내용이 행동 지원인데, 이 행동 지원과 관련된 기법들, 중재 방법들, 중재, 기법 이렇게 쓰지만요,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대부분은 이론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실제 발달장애인의 그런 필요, 그 다음에 특성, 니즈로부터 나온 기법들이고요. 실제로 적용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는 다 검증이 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감각, 감정조절 지원이나 인지 지원, 의사소통 지원, 일상생활 지원이 전부 사실은 그림은 이게 칸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만 행동 지원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특히 예방 차원에서 보면 위에 4개가 맨 마지막 행동 지원의 예방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예방을 좀 더 신경을 쓰시려면 저렇게 많은 걸 아시면 좋겠다는 건데, 저거를 다 전문가들처럼 아시기는 어렵겠지만 저런 게 어떤 거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에 것들은. 그리고 이런 그 지원 방법들은 사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나 이용시설이나 이 발달장애인이 실제 생활 장면에서 있게 되는 장소, 상황, 시간, 세팅들에 다 적용이 가능해야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가 되고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환경, 상황, 세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가족, 부모, 조력자, 지원인 등 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고 발달장애 당사자의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니즈,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히 대처하거나 지원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사실은 이게 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위 어려운 행동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동 지원의 기본 원칙의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모든 행동에는 기능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게 우리가 소위 적절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든 아니든, 어려운 행동이라고 이제 어떤 분들은 문제 행동, 도전 행동 이렇게 부르지만, 문제 행동이나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행동은 다 기능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여기서 기능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의도, 어떤 목적,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의도, 목적, 이유, 그걸 기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미가 없는 행동은 없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든 그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사실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이제 끼워지게 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시면 끝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동이라는 건 감각, 정서, 감정, 의사소통, 사회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죠. 상황이 융합된 결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다음 강의로 지석현 선생님이 해주실 강의 내용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기능 분석하기가 첫 단추인데 그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소위 행동 분석입니다. 행동 분석이라는 말은 원래 역사적으로 이 기법이나 이론이 처음 나온 건 동물의 행동 분석을 하는 이론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행동 분석이라 그러면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분석하는 거고, 그걸 동물한테 쓰는 그 방법을 그대로 사람한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했다. 그래서 적용, 응용 같은 말이죠. 영어로 application. 그래서 응용이라고 하는 걸 붙인 이유는 이제 소위 예전 말로는 행동 수정이죠. 행동 수정이란 말을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이제 행동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걸 응용을 했다는 건 사람한테 적용된 기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주로 많이 씁니다. 요즘 ABA라는 그 응용 행동 분석 기법이나 이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ABA라고 하는 거를 따로 어떤 정규 교육이나 전공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원에 이 ABA를 가르치는 전공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ABA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이런 도전 행동, 어려운 행동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몇 군데에서. 어떤 걸 주로 가르치냐면 새로운 행동, 인지, 학습, 기술을 습득시키는 데 필요한 기법 중심으로 주로 가르치고요. 실제 어려운 행동이 있는 사례를 다루는 내용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그런 교육을 하는 대학원이나 학부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지금 가르치는 과목들도 실제로 필요한 과목들을 다 이렇게 그 전공 과목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 소위 자격증을 따는데 딱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나 종사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팀 접근, 팀 어프로치나 협업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과 관계된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이용기관이 있으면 기관의 같은 동료 이용자일 수도 있고, 일하시는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들 몇몇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도 한 곳에서만 계속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상생활 상황에 관계된 사람들이 주로 같이 협업을 하고 팀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기능,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능을 목적, 의도. 그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 기능 중에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도전 행동, 어려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기능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관심을 끌고 싶을 때, 주목을 받고 싶을 때나 관심을 받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물건을 요구하거나 얻고 싶을 때, 이건 물건, 음식, 뭐 활동, 뭐 다 마찬가지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기 싫거나 힘든 상황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러고 싶을 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겹거나 심심할 때,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답답할 때죠. 사실 뭐 이건 우리도 선생님들도 가끔 답답할 때 이상한 행동 안 하시나요? 저는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답답하다고 술을 너무 과음을 한다. 그거 어려운 행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게임에 중독된다거나 인터넷 중독된다거나 도박에 중독된다거나 하는 것들도요. 사실은 풍부한 인간관계나 그 재미있는 일상들이 많으면 거기에 빠지질 않아요. 중독되질 않아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발달장애. 물론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훨씬 원초적인 어떤 아주 단순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답답하거나 지겨워할 때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감각 수용 상태하고 각성 상태를 조절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금 감각이 예민하거나 긴장도가 높아져서 각성 상태가 너무 높거나, 혹은 반대로 각성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멍해지거나 축 처지거나 졸리거나 뭐 이렇게 되죠. 둔해지거나. 그러면 스스로 그 상태를 너무 각성 수준이 낮으면 좀 끌어올려서 좀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고, 반대로 너무 각성이 올라가서 긴장 상태가 되고 흥분 상태가 되면 조금 편안해지고 싶어서 그걸 끌어내리고 싶은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위에 관심 끌기나 뭐 요구하기, 요청하기, 거부하기 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적장애 중에서 장애 정도가 좀 중증이거나, 그 다음에 장애 정도 상관없이 자폐성 장애나 ADHD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파트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려운 행동의 10중 8구는 의사표현이다라는 거. 아까 메시지라고 표현을 했었던 건데 결국은 의사소통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동하고, 이 바람직한 행동이든 혹은 어려운 행동이든 행동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어떤 그런 기능을 하나 뽑아라, 추천해라 그러면 저는 의사소통을 뽑을 거거든요. 의사소통 기능이나 능력이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이 미숙하거나 부적절하게 나올 수도 있고 적절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적절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뭐 어려운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자신의 의사표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어려운 행동을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접근 방식에서 앞에서 기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제일 많이 이제 동원되는 게 기능 분석이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의 기능, 쉽게 말하면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기능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면 이게 가장 잘 먹히더라. 그래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잘 먹히는 행동이라는 얘기는 그 행동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의도나 목적을 달성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쉽고 빠르게 달성했던 경험이 축적이 돼 있고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방법은 그 행동이 아닌 다른 의사소통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이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식이 되면, 본인이, 당사자가 그 행동,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이나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 달성이 안 돼. 그런데 그게 아닌 대체 행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을 하니까 더 빨리 쉽게 내가 원하는 똑같은 목적, 의도가 달성이 돼요.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하고 이 행동으로 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 소위 응용 행동 분석에서 말하는 기능 분석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행동을 대신할 그 같은 기능과 목적, 의도를 가진 적절한 행동을 대체하도록 해주는, 그게 핵심적인 요 한 페이지가, 요 슬라이드 한 장이 이제 그 응용행동 분석에서 여러가지 응용행동 분석의 기법이나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어려운 행동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핵심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능적 의사소통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훈련.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그래서 FCT라고 합니다. 그 뒷부분에 제가 후반부에 그 구체적으로 그거를 기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행동 중재 과정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그 프로세스에 관한 것, 틀에 관한 겁니다.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그래서 영어로 PBIS라는 표현을 써요. 이 교육 쪽에서는, 특수교육이나 이쪽에서는. 그래서 긍정적, positive, behavior, 행동, 그 다음에 intervention, 중재, and support, 지원. 그래서 PBIS라고 많이 씁니다.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pbis.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관련해서 자료가 굉장히 잘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행동중재 및 지원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오른쪽에서 화살표가 올라오죠. 그게 뭡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어려운 행동에 빈도 체크나 지속시간이나 인터벌이나 ABC 차트, 그러니까 선행 사건 상황,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행동의 결과, 요 세 가지를 분석하는, 관찰해서 분석하는 기록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주로 사용되는 게 이건데요. 이런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일정 기간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중재나 지도나 혹은 훈련 방법 혹은 기법들을 동원할 것인지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반, 그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설명들 속에 있는데요. 세팅, 환경, 예를 들면 화장실이냐, 복도냐, 혹은 수업을 하는 곳이냐, 혹은 바깥에 나갔을 때 식당에서냐, 뭐 이런 환경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일과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이면 가정, 혹은 뭐 센터면 센터에서 이분들한테 기대하는 행동들이 있죠. 어떤 상황마다. 이런 것들이 무언지를 다 분석하는 게 기초 자료로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만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당사자가 어디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과를, 또 어떤 행동들을 늘상 하게 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거나 만들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그게 기반입니다. 그 기초 기반이 분석되는 게 행동 분석에서 같이 돼야 됩니다. 근데 행동 분석 ABA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ABA 문제가 아니라, 행동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행동을 중재하고 그거를 교정하는, 우리가 지금 이 권익옹호기관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이 컨설팅 사업에서 핵심은 이 오른쪽에 데이터 수집하고 왼쪽에 기반을 분석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그 특정 기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과를 분석한다거나 상황 세팅을 분석한다거나, 이건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일종의 지원의 서비스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또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평상시에 예방이라고 하는 건요, 어려운 행동, 도전 행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 아닐 때, 그럴 때 하는 활동들을 예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응은 바로 이제 그 어려운 행동이 일어날 때 그 행동에 우리가 대응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요 도표를, 요 다이어그램을 잘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 전체 프로세스나 절차를 밟아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팀이 구성이 돼서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서, 그러니까 이 작년부터 진행된 어려운 행동 컨설팅 사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실지, 그걸 도와드리는 거죠. 그게 저희가 주로 하는 지금 사업에서 실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거주시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지원받아야 되는 곳이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출발점이 사실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중심, 가정 중심으로 출발해서 그 당사자가 이용하는 기관, 센터, 이런 쪽으로 쭉 이게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이게 제일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대상 센터 기관으로 선정되신 기관에서는 이 팀 어프로치를 할 때, 이 프로세스를 밟아갈 때 부모님들, 최소한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초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리적 환경, 지금 기반에 관한 거나 데이터 수집에 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물리적 환경에서 보시면 이게 주간보호센터의 굉장히 흔한 모습이죠. 지금 제가 얼굴을 다 가렸는데, 이거는 주간보호센터라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런 사진만 나와요. 다. 주간보호센터의 환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은 사실 굉장히 환경 자체로도 예방적인 차원으로 보면 별로 어려운 행동을 하는 분이 여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을 때 이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복지사분인지 뭐 강사분인지 모르겠지만 계시잖아요. 그런데 책상을 저렇게 놓고 한꺼번에 다 삥 둘러 앉아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려운 행동을 돌발적으로 하게 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 강사분이 그거를 제어를 할 수가 없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래서 강사분이 만약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강사는 이 위치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좋습니까? 가운데로 와서 주변에 당사자들이 있어야 쉽게 최소한 1m 이내 혹은 1.5m 이내 거리에 있어야 돌발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이분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당사자가 어떤 어려운 행동을 한다, 자해나 타해를 한다, 여기서 이렇게 오기 전에 옆에 사람 맞습니다. 깨집니다. 막 얼굴 물어뜯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샘플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책상 하나에 한 명 내지 두 명 이상 안 앉습니다. 여기 한 명이나 두 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가운데 어디쯤에서 계속 돌아다니든 뭐 서성거리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 그룹 활동을 하는 그 시간 이외에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 앞에 보시면 하루 종일 그룹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그룹 활동만 하니까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어떤 개인차에 맞게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활동 프로그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 똑같은 걸 그냥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다 똑같은 활동 하나를 가지고 다 똑같이 해요. 그게 잘 맞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돌발 상황도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 요거를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아까 대응이나 반응 여기서 보면 이거는 제가 뭐 다 말씀은 안 드릴 거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행동의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여기서 이유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당사자한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따지고 묻죠. 왜 그러시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계속.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잔소리라고 그러죠. 잔소리. 그 다음에 진정하고 있는 동안에 요구를 자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써놓은 겁니다. 여기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 밑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침묵의 시간은 선생님들을 말하는 걸까요? 당사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 같이를 말하는 걸까요?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부터 먼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것도 루틴 안에 넣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루틴 안에. 그 다음에 활동지원센터가 주간보호센터라는 말을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보호라는 말은 사실은 그 돌봄이나 보호가 항상 필요하다는 어떤 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지원센터 뭐 이런 걸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활동지원센터가 갖춰야 될 사항들, 거기서 해야 되는 규칙,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기대하는 행동, 이런 걸 우리가 하기 바라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세팅을 하고 설정을 하셔서 매뉴얼처럼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과 순서와 절차를 항상 같은 일과 순서 절차를 지킬 수 있게 이것도 만드셔야 되고요. 물리적인 환경 앞에서 말씀드렸고, 적극적인 슈퍼비전. 이게 상급자나 경험이 많은 분들 혹은 이 전문성이 더 있는 분들이 슈퍼비전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센터장님 정도 되는 분들이 이걸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센터장님이 너무 바빠. 이걸 해줄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룹 컨틴전시. 이제 그룹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룹 안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컨틴전시는 그것도 가급적이면 항상 같은 어떤 그 상황이 반복돼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수반관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항상 이런 활동이나 과제나 어떤 순간이 있었다. 그럼 항상 그거에 따른 수반되는 거는 항상 똑같이 뭔가 일어난다. 그 의미예요, 컨틴전시는. 그걸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이거죠. 사람들 간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칭찬. 칭찬이나 보상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보다는 누구누구 씨는 뭐뭐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붙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반응에 대한 기회들. 당연히 여기서 반응은 당사자의 반응. 당사자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류 수정. 당사자가 오류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때도 있죠. 이거를 수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땀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더울까요? 그럼 잠깐 쉬겠습니다.